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살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DC형 퇴직연금에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한번 바로 잡아보고요.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 디폴트 옵션 너 누구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퇴직연금과 관련된 법을 정하는 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 내용을 보면 디폴트 옵션이란 말은 안 나와요. 이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 쓰고 디폴트 옵션이라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디폴트 말 그대로 기본값을 뜻합니다. 이걸 왜 디폴트 옵션으로 부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딱 들어가 보면 초기 화면이 뭘로 되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초기 화면으로 쓰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를 구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자주 가는 포털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구글로 할지 네이버로 할지 아니면 다른 포털로 할지,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기본값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을 웹서핑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홈 버튼을 누르면 기본값으로 돌아가는, 저 같은 경우 네이버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홈을 누르면 돌아가는 기본값을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연금도 이거랑 좀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만기가 도래했는데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 정해뒀던 기본값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디폴트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본값을 사전에 근로자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쓰고 우리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읽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 제도에 대해서도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 하던 걸 새로 하게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오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한번 좀 나눠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 디폴트 옵션을 정해두면 그 상품으로 강제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는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 그러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정해지면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진행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면, 먼저 퇴직연금을 사업을 하는 금융회사, 여기서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금융회사가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할 상품을 먼저 운용 방법을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상품을 가지고 회사 사용자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놨는데 당신네 회사에 적합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랑 동의를 얻어가지고 DC형 퇴직연금 규약에다가 그 상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품들, 여러 가지 상품군이 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들에 대해서 DC 가입자,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연금사업자, 금융회사가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징이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근로자가 직접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된 상품을 나중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이런 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정하게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선택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미리 선택을 해둔다. 그래서 사전 지정 운영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정하면 바로 바뀌느냐?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들이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만기가 되고 나서 4주가 지났는데도 근로자가 새롭게 운영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제 다시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상품 지정이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나서 또 2주가 경과한 다음에도 근로자가 상품을 변경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전에 지정됐던 그 상품으로 변경되니까 시간차로 보면 한 6주 정도의 시간 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연금을 처음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도 상품을 바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가입하고 나서 2주간 새로운 상품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변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해둔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 텀을 두고 이제 운영하고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내가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도래하고 4주가 지났는데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또 2주를 걸려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 다음에. 그러면 6주의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면.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한다 그러면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 옵션인데 일부러 그거를 6주씩 방치할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퇴직연금 상품을 잘 관리를 하시고 만기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변경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디폴트 옵션에 정해진 상품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정한 상품에만 투자해야 되느냐? 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회사에서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앞으로는 이것만 해야 되나? 다른 거는 못 하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때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이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 운용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리금 보장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펀드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 펀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 뭐 자산 배분형 펀드, MMF, 뭐 부동산 인프라 펀드 이런 유형의 펀드들이 있는데 이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시간을 한 번 더 내서 이제 따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여기서 정한 펀드만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다양한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ETF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뭐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정한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때 한해서 이 상품으로 넘어가서 이제 운영된다라는 거. 선택권이 제약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는 거는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상품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앞으로 DC 적립금을 주식형 펀드에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정답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을 왜 하게 됐을까라고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행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보게 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기의 적립금 중에서 70%까지만 이제 주식형 펀드나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쫓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디폴트 옵션하고 상충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라는 분이 이 규정에 따라서 자기 자금의 70%는 주식형 펀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나서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났는데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디폴트 옵션으로 이분이 주식형 펀드 같은 거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를 하나 정해놨다. 그럼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70% 주식형 펀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뀌는 것도 주식 비중이 높은 걸로 가게 되면 이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품은 여기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또 들은 분들이 아 이제 DC형에서는 이제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어진 거구나라고 이제 또 거꾸로 또 확대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디폴트 옵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경우에만 이제 그 정해진 상품에 한해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한 게 그 부분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오해가 있냐 그러면 한번 디폴트 운영 방법이 적용되면 이거 다시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은 이제 사전에 내가 미리 정해두는 거잖아요. 사전에 정해둔 상품들을 이걸 변경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거를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두 번 정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시로 변경하게끔 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돼 가지고 내가 그 상품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그 상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뭐 펀드, ETF, 리츠로 변경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회사는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근로자한테 해줘야 됩니다. 바뀌면 디폴트 옵션이 적용돼서 상품이 바뀌면 이거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오해에 대해서는 좀 푸셨으니까 그럼 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괜히 귀찮게 이런 거에 자꾸 도입해가지고 사람 나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걸 점검해 봐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 누군가가 와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걸 선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또 상대방이 제시하는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변경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의사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은 뭘 거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만약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제시하는 금리 수준에 내가 현재 만족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내 퇴직금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냐? 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DC형 퇴직연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냐 그러면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미래 임금 상승률만큼은 수익을 내줘야 적어도 DB형 퇴직연금만큼의 수준을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예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 거냐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리금 보장 상품 괜찮아 나 이거 할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냐 그러면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건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는 언제이고 만약에 디폴트 옵션 적용해서 다시 한다 그러면 몇 년짜리 만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 또 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언제 만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변경될 건지에도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수익률에 만족 못한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투자 형태의 상품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투자 형태 상품으로 이제 아까 대표적인 게 뭐 TDF도 있고 뭐 자산 배분형 펀드도 있고 MMF도 있고 부동산 인프라 펀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냐 그러면 현재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이 어떤 자산군으로 투자되어 있느냐 주식, 뭐 채권, 부동산의 비중 아니면 대체 자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졌을 때 제시하는 수익률 범위, 과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변동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결정할 게 뭐냐면 이 퇴직연금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잖아요.
시장 상황이 자꾸 바뀌거든요. 나도 또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이때 고려할 거는 뭐냐면 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예를 들어 나는 지금은 젊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나중에 퇴직이 임박할수록 주식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TDF와 같은 자산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건 괜찮고 일정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싶다. 퇴직하고는 상관없이 대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이제 금융회사에 좀 맡겨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것들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도 나한테 맞는 형태의 투자 상품이 뭔지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군가가 와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정말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앞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정할 건지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제도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 귀찮은데 왜 자꾸 이러지? 그러니까 변화의 바람이 불면 담장 밑에 숨는 사람이 있고요. 변화의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담장 밑에 잘못 숨었다가 센 바람 불면 담장이 무너져서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이걸 잘 이용해서 내 퇴직연금 자산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폴트 옵션에 관련된 진실과 오해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리셔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